우리 어릴 때 위인전에서 콜럼버스 다들 읽어봤잖아요. 계란 세우고 아메리카 대륙 발견한 용감한 탐험가. 근데 요즘은 콜럼버스가 완전 악당 취급받던데요. 맞아요, 초이. 우리가 알던 위대한 발견의 이면에 엄청난 비극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죠. 오늘은 그 신대륙 발견의 진짜 얼굴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아, 드디어 그 얘기를 하는군요. 저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영웅에서 한순간에 추락한 건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충격적인 숫자 하나 먼저 던져볼게요. 콜럼버스가 처음 도착했던 히스파니올라 섬의 원주민 인구가 불과 50년 만에 얼마나 줄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전쟁도 하고 그랬으니까 반토막? 아니면 한 70% 정도 줄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99.9%가 사라졌습니다. 네? 99.9%요? 1000명 중에 1명만 살아남았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문명이 증발해버린 거네요. 아니, 어떻게 한 문명이 50년 만에 이렇게 사라질 수가 있죠? 바로 그 어떻게를 이해하려면 당시 유럽이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바다로 나가려고 했는지부터 봐야 해요. 15세기 후반 유럽은 동방과의 무역이 절실했습니다. 후추 같은 향신료는 금값과 맞먹을 정도로 비쌌거든요. 아, 그 유명한 후추. 고기 보관 때문에 필수였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무역로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면서 기존의 육상 무역로, 즉 실크로드를 막아버립니다. 동방으로 가는 길이 막히자 유럽 국가들은 새로운 바닷길을 찾아야만 했어요. 아하, 그래서 다들 배를 띄우기 시작했군요. 생존이 걸린 문제였네요. 맞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강력한 동기가 결합됩니다. 흔히 3G로 요약하는데요. 바로 골드, 갓, 글로리입니다. 골드, 갓, 글로리. 황금, 신, 그리고 명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골드는 방금 말한 후추나 금 같은 경제적 이익이고요. 갓은 이슬람 세력에 맞서 기독교를 전파하겠다는 종교적 사명감. 마지막으로 글로리는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강한 제국을 만들려는 국가적 명예욕이었죠. 돈, 종교, 명예.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네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대항해 시대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낸 거군요. 정확해요. 그리고 콜럼버스는 이 3G를 아주 충실하게 일행한 인물이었죠. 그의 항해 일지를 보면 섬에 도착한 첫날 그가 만난 타이노 원주민들을 보면서 좋은 하인이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는 곧바로 6명을 납치하라고 명령합니다. 와, 처음 만난 사람들을 보고 교류나 이해가 아니라 쓸모부터 따졌다는 거네요. 우리가 알던 용감한 탐험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데요. 당시 콜럼버스가 마주한 타이노족은 결코 미개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코노코어라는 효율적인 농업 기술로 자급자족했고 매우 정교한 사회 구조를 갖추고 있었어요. 오히려 유럽보다 더 평등한 사회였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자마자 노예로 쓸 생각부터 했다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까 말한 99.9% 인구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바로 질병, 폭력, 그리고 제도적 착취입니다. 질병이라면 우리가 흔히 아는 천연두 홍역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네, 수천 년간 아메리카 대륙에 고립되어 있던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이 옮겨온 이런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었어요. 이건 마치 최신 바이러스에 아무런 백신이나 치료제 없이 노출된 것과 같았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치사율 90%짜리 전염병이었잖아요. 그런데 질병보다 더 무서웠던 건 그 질병의 파괴력을 극대화한 스페인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바로 엔코미엔다라는 제도인데요. 엔코미엔다요? 그건 뭔가요? 이름이 어렵네요. 스페인 국왕이 정복에 기여한 자국민에게 특정 지역의 원주민들을 맡기는 제도였어요. 이 정복자는 원주민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보호할 의무를 지는 대신 그들로부터 노동력과 세금을 받을 권리를 가졌죠. 말은 보호인데
제가 듣기엔 그냥 원주민을 정복자에게 노예처럼 배분해 준 거나 다름없잖아요. 합법적인 노예제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원주민들은 금광이나 사탕수수 농장에 끌려가서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려야 했어요. 콜럼버스는 심지어 모든 원주민에게 3개월마다 일정량의 금을 바치라는 할당량을 부여하고 이걸 채우지 못하면 손을 잘라버리는 잔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와, 정말 악독했네요. 면역력도 없는 질병이 창궐하는데 영양실조에 걸린 채로 금을 캐는 강제 노역까지 해야 되니 이거 뭐 사람이 버텨낼 수가 없는 환경이네요. 맞습니다. 질병이라는 비생물학적 쇼크에 굶주림과 극단의 노동이라는 제도적 폭력이 더해지면서 사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한 겁니다. 질병이 그냥 불이 없다면 엔코미엔다 제도는 그 불길에 기름을 붓고 선풍기까지 틀어준 격이었죠. 99.9%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었군요.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낸 인재였네요. 그런데 콜럼버스의 이런 잔혹한 통치가 계속 용납되었나요?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의 통치가 너무 잔혹해서 동시대 스페인 사람들조차 고발할 정도였어요. 결국 그는 1500년에 체포되고 총독직에서 해임되고 쇠사슬에 묶여서 스페인으로 송환됩니다. 아, 그래도 스페인 왕실이 양심은 있었나 보네요. 너무 심하다고 판단한 거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왕실이 그의 폭력성 자체를 윤리적으로 문제 삼았다기보다는 그의 통치가 너무 잔인하고 무능해서 통제 불가능 상태에 빠졌고 이게 왕실의 권위를 위협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결국엔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였군요. 씁쓸하네요. 네. 그리고 이런 파괴는 히스파니올라 섬에서 그치지 않고 아메리카 대륙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은 엄청난 이득을 봤어요. 이른바 콜럼버스 교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콜럼버스 교환이요. 아까 그 불공평한 교환 말씀이시죠? 네, 신세계와 구세계가 서로 동식물, 문화, 테크닉, 그리고 질병까지 교환했다는 뜻입니다. 아메리카의 감자, 옥수수, 토마토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폭발을 일으켰죠. 우리가 지금 먹는 이탈리아의 토마토 파스타나 벨기에의 감자튀김도 다 이때 시작된 거예요. 그럼 유럽이 아메리카에 준 건 뭔데요? 아까 말한 질병들 말고요. 밀, 소, 말 같은 가축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사탕수수입니다. 유럽인들은 카리브의 기후가 사탕수수 재배에 완벽하다는 걸 깨닫고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장을 건설합니다. 아, 여기서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뿌려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원주민 노동력이 질병과 착지로 거의 다 사라지자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대규모로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비극이 대서양 노예무역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비극으로 직결된 거죠. 세상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군요. 하나의 착취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거대한 폭력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네요. 그렇다 보니 현대 역사 학계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의도된 학살, 즉 제노사이드로 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질병 자체는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원주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착지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 콜럼버스 기념일을 원주민의 날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군요. 이제야 그 배경이 완전 이해가 되네요. 단순히 콜럼버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시작으로 이어진 거대한 착취의 역사를 바로 보자는 의미였어요. 네, 오늘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우리가 알던 위대한 탐험 서사가 아니라 탐욕과 폭력으로 시작된 착취의 역사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쪽의 발견이 다른 한쪽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뼈아픈 역사적 교훈이죠. 결국 신대륙 발견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라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답은 너무나 명확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네요. 다음 시간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놓치면 손해겠죠? 지금까지 김앤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